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박물관 라이브 클래스 온리유 사회를 맡은 학예팀장 배대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박물관 나비효과 특별전과 관련해서 우리 박물관이 2020년도에 특별전 나비효과를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전시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이 오지 못하셔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시를 조금 더 연장하고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라이브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집국장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월간미나 발행인 겸 편집국장이시고요. 동덕여대와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민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정서입니다. 제 프로필은 지금 보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좋은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통 그림 속에 있는 민화에 대해서 좋고 유익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마 경력이 가장 위에 월간미나 발행인 겸 편집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잡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월간미나는 2014년도 4월에 창간돼서 올해로 이제 창간 7주년을 맞은 그런 잡지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창간된 미나 잡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 최초의 미나 전문 저널인 만큼 미나인에게 가장 유익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사랑받는 잡지로 순조롭게 잘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비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나비가 아무래도 이제 민화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민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민화가 과연 어떤 그림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민화를 지금처럼 간략하게 말하라는 그런 네. 겁니다. 사실은 민화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시간을 민화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욕심을 내지 않고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 중에서 공통 분모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민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민화에 대한 이해를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화라는 말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통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민화라는 것이 신분 질서가 공고한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어떤 피지배계층의 그림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화가 크게 유행했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는 조선 사회를 유지해왔던 근간이었던 신분 질서가 거의 해체된 단계였어요. 이 시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 인구의 70%가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노비는 거의 없어진 상태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인구의 70%라면 그게 바로 민인 거죠. 한마디로 민의 경계라든가 민의 실체가 모호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선 사회에서 신분과 계층을 막론하고 폭넓게 사랑받고 유행했던 그런 가장 대중적인 그림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민화라는 그림은 그때까지 전혀 없었던 그림이 새롭게 누군가가 창안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조선 사회에 존재했던 여러 종류의 그림들, 궁궐 그림에서부터 선비 그림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든 그림들을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감각으로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응용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 학자는 번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감각으로 조선 사회에 있던 모든 그림을 번안한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면에서는 조선 사회의 여러 그림들과 내용, 형식, 메시지 같은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궁궐 그림과 민간 그림은 완전히 대척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메시지라든가 또는 내용이 다를 것 같지만 실제로 민화는 내용이나 형식,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궁궐 그림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한 예를 잠깐 보실까요?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 왼쪽의 그림은 보시기에도 금방 드러나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하게 그려진 궁궐 그림이에요. 십장생도라고 불리는 그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은 보통 병풍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이 그림은 옛날 그림 그대로가 아니라 옛날 그림을 현재의 민화가가 정밀하게 모사한 그림이에요. 네, 똑같죠, 사실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화려하고 그림도 정밀합니까? 근데 오른쪽에 그린 그림은 같은 걸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굉장히 엉성해요. 학을 보면은 저렇게 몇 가지 선과 색깔도 별로 칠하지 않고 대충 처리했어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사슴도 그렇고 영지도 그렇고 바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또한 똑같은 주제와 테마를 가진 십장생도라는 거예요. 하나는 궁궐 그림이고 하나는 민화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 그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그림은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백동자도라고 그림이에요. 밑에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죠. 닭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림들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궁궐에서 많이 쓰였던 그림, 장식화로서. 그 보면은 굉장히 호사스러운 정원이 있고 그리고 화려한 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오른쪽의 그림은 여기서 아예 그리기 어려운 저 전각, 저거 그리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저런 그림 아예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리기 쉬운 몇 가지만을 선택을 해서 그것도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지멋대로 막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똑같이 닭싸움을 소재로 하고 있는 백동자도입니다. 역시 다산을 기원하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 자, 이것이 이제 궁궐 그림과 그거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맹어도입니다. 심사정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오른쪽의 그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왼쪽의 그림을 보고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실력이 대수롭지 않아서 좀 엉뚱한 호랑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얼굴 모양 같은 게.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이건 산수화인데 왼쪽 거는 겸재정선의 진경산수입니다. 여기 보면 저 뒤쪽에 하얗게 그린 거는 암산,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거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녹목으로 칠한 부분은 이제 육산을 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기법을 오른쪽에 있는 민화가가 그린 진경산수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러한 궁궐의 그림이라든가 또는 선비의 그림, 심지어 진경산수의 얘기까지 민화가들은 이러한 그림들을 전부 자기들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소화를 해서 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화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그림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림을 서민의 감각과 취향으로 새롭게 번안하고 있는 그림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 메시지가 기존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궐에 있던 그런 그림들이 어떤 민간으로 퍼지면서 민화의 모델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그 궁궐의 그림이 민간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이집트도 있어 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세화라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좋은 뜻이 담긴 그림을 임금님이 그려서 신하들한테 주곤 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집에 갖고 가면은 이제 민간으로 퍼지겠죠. 근데 그러던 것이 18세기 이르면은 조선 이 그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림 시장이 생겨납니다. 그게 지금의 광교 부근에 있는 광통교에 있는 서화시장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시장에 궁궐 그림들이 막 나와서 팔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기록인데 1848년 19세기 후반경의 모습이에요. 한양가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한낱 광통교 기둥에 울긋불긋 그림이 걸었으니 여러 폭 그림으로 병풍을 만들었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래 가장 많은 것이 도화서 화원의 솜씨인데 근래 거기서 가장 많은 그림이 도화서 화원이 궁궐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직업인 도화서 화원들이 그림들이 그 시장에 가장 많이 나와서 팔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 이르러서는 도화서 화원들이 민간의 그 주문에 응해서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는 일이 무지무지하게 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인기 높은 석화, 요게 이제 민화를 칭하는 이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살아있는 묘화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그림 시장에서 도화서 화원이 그린 1급 궁궐 그림과 서민화가 그린 이런 그 민화가 뒤섞여서 팔리고 있었고 그런 그림들이 팔려나가서 심지어는 민화와 어울려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민화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조선의 민화는 어떤
뭐랄까, 그림의 종류를 가리지 네. 않고, 여러 측면으로 응용되고 서민의 감각으로 번안되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같은 곳에서 팔렸지만 두 그림의 수준 차이는 상당히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벗어나야 할 편견이 뭐냐 하면 흔히 이제 미나라는 건 뭐 떠돌이 실력이 없는 떠돌이 서민 화가가 대충 그림 못 그린 볼품없는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떠돌이 서민 화가는 미나 작가를 이루는 큰 카테고리의 한 부분일 뿐이지 다 전체가 아니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거기엔 도화서 화원도 있을 수 있고요. 도화서 화원들의 그림을 거의 흡사하게 모방할 능력을 가진 제야의 고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까와 같은 광통교 소화시장에서 그림 가게를 거기서 그림을 그려서 파는 그런 그 장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 승려들, 사찰의 스님들이죠. 그림을 그리는 승려들도 미나를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도 몇몇 오래된 절, 예를 들어 통도사 같은 그런 절에 가면은 불화에 미나풍이 엄청나게 많이 섞여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 그 미나 작가의 상당수를 승려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는 지금 말한 떠돌이 화가도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양한 계층이 미나를 그렸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차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나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고 폭이 크다는 거죠. 예. 그 다양한 그림이 그렸다는 것이죠. 이제 뭐 형식이나 또는 내용적인 면에서 그래도 이제 미나의 특징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특징. 그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러 종류의 그림을 모방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민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시각으로 취사 선택을 하고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서민 취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강렬히 반영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선 메시지 면에서는 무슨 그 문인화라든가 이런 데서 보는 뭐 고상한 철학적이고 심오한 그런 그 내용보다는 현실적인 바람이 담겨 있는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그림은 사실 대부분 길상화가 많습니다. 그 안에 좋은 뜻이 담겨 있는 게 많은데 특별히 서민은 아쉬운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길상적인 거라든가 현세 기복적인 그러한 면이 두드러지게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름다운 걸 감상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둔 뜻그림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 보실까요, 그림? 자, 여기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책거리라는 그림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제 새해에 많이 연합장 같은 데 많이 봤던 이런 그 소나무에 학에 앉아있는 그림이죠. 가운데 그림 보면은 저게 책거리라고 하는 그림인데, 사실 책을 소재로 하는 그림이지만은 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물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복숭아도 있고 수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서양의 정모라처럼 있는 걸 그대로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즉 여기서 수박은 씨앗이 많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거고 복숭아는 장수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저 위에 연꽃 같은 부분 연꽃도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 어떤 고결함을 상징도 하는데 여긴 다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그 책거리 그림은 무언가 강력하게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하는 다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소나무에 학이 앉아 있는데 원래 학은 생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저렇게 나무에 앉는 새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한사코 그림에서 저 학은 나무에 앉아 있을 뿐더러 다른 나무에는 안 앉고 소나무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 다 소나무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소나무도 다 장수의 상징이에요. 보통 그 종수천년, 학수만년 이래서 소나무는 천년을 살고 학은 만년을 산다. 천년 사는 그 식물하고 만년 사는 동물이 만났으니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뜻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것이 미나의 큰 특징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 그 그림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서민 특유의 정서, 다시 말하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움, 그리고 익살과 해학, 재치 이런 점들을 엿보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자, 지금 이런 그림들을 얼핏 보기에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가운데 그림만 보더라도 오리와
물고기를 저렇게 배치를 현대회화에서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토끼와 거북이의 설화를 묘사한 듯한 저런 그림들, 저런 대칭의 구도의 배치, 이런 거 굉장히 익살스럽죠. 물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익살을 맞으려고 그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의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수준으로 그리려는 그러한 그 자세가 이런 뜻밖의 미학을 창조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민화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최근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민화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조선 후기가 배경이에요. 그때 급격한 사회 변동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분의 해체기를 배경으로 서민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크게 유행하고 사랑받았던 대중적인 그림이다. 그리고 내용적에서는 현세 기복적이고 현실적인 바람을 많이 담고 질상적이며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서민적인 취향이 강한, 그리고 대개 채색화예요. 색깔이 화려한 채색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민화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나비 그림이라고 해도 나비를 단독으로 그린 그림은 지금도 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비는 무언가 같이 어울려서 그려졌거든요. 근데 나비랑 상식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조합을 이루는 그 사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네, 지난번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들으셨군요. 네, 그렇군요. 네, 지난번 똥입니까? 우리 네. 안농호 선생님 강의에서 실제로 나비가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 꽃 보다가는 동물의 변에 많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를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답을 그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꽃을 많이 상상을 네. 하죠. 꽃과 나비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는 대체로 꽃과 어울려서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보통 이 그 전통 회화에서 꽃을 주제로 한 그림을 우리가 보통 화조화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이름 뜻대로 해석을 하자면 꽃과 새가 같이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실제에서는 새뿐만 아니라 새는 물론이거니와 나비, 벌, 매미 같은 곤충, 또 심지어는 토끼, 사슴, 쥐도 있고 호랑이도 있어. 이렇게 털 가진 짐승까지 합쳐져서 그려져 있는 그림을 폭넓게 우리가 화조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그림 있죠? 여러분 오른쪽의 그림을, 이게 좀 약간 흐리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모란으로 수정되는 큰 꽃이 있고요. 위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나비도 있죠. 밑에는 삽살개로 보이나요? 아주 이쁜 강아지가 2마리 있고, 오른쪽엔 토끼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 한 그림의 꽃을 중심으로 새, 나비, 무슨 강아지, 토끼, 이런 짐승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폭넓게 화조화라고 부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꽃보다는 다른 짐승들이 강조가 되면은 이거를 영모도라고 부릅니다. 새의 깃털이라든가 털 가진 짐승 합쳐갖고 영모라 그러는 거예요. 영모도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곤충이 많으면 초충도라고 부르고, 또 나비와 꽃이 주제가 되면 화족도라고, 이런 것들은 일테면 하위 장르예요. 화조화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조 영모화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화조화라는 화목 속에서 아울러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비는 일찍부터 이렇게 화조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의 소재로서 그려져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비 그림을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화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이르는 길이 이렇게 파란만장합니다. 네. 다시 또 화조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이나마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조화라는 그 장르가 우리나라 회화사에서 언제부터 그려졌느냐. 물론 꽃이 문양의 수준으로 그려진 건 아주 오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화조화라는 그림의 형식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대체로 고려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남아있는 유물을 볼 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고려시대의 그림이 회화작품으로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전층은 몇 점이 있지만, 근데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림이라면 불화예요, 불화. 14세기의 고려 불화에 이 불교와 관련된 연꽃이나 모란과 같은 그런 그림들이 정교하게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미 고려 때는 상당 수준의 화조화가 그렸을 것 추정이 돼요.
근데 회화 작품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여기 보시는 거 지금 여기 작품들은요 호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런 거인데 제가 일부러 많은데 이 나비 그림 있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꽃을 중심으로 사방에 나비가 있어요. 이 완연한 화조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뭐 접시는 나비를 중심으로 꽃과 어울리는 거고 납작한 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멋있는 화조화가 도자기에 상감 기법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 고려 시대에는 틀림없이 그림으로도 전해지지만 않을 뿐이지 많이 그려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시대부터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 화조화의 전형이 완성된 시기가 5대부터 북宋초 구체적으로는 10세기 11세기 요 무렵인데 이 시대가 바로 고려 때 해당돼요. 고려와 송나라의 활발한 문물 그 교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고려 시대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화조화가 그려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정통들이 조선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의 회화사는요, 대체로 산수화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실 그 꽃그림 같은 경우는 도화소 화원의 시험 과목에서도 조금 격이 낮아요. 순서가 낮아. 그래서 뭐 이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활발하게 그려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수화에 비해서. 다만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여러 그 화조 화가들 중에서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이 그 개그림으로 유명한 이암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신사임당 같은 화가예요. 이런 분들이 화조 영모화를 그렸습니다. 자, 이런 작품들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소위 그 화조 구자도, 화조도인데 구자도는 강아지를 어렵게 말하는 게 구자예요. 이암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그 가운데 활짝 핀 꽃을 중심으로 까치가 있고 옆에 또 나비도 한 마리 있고 밑에는 아주 그 예쁘게 생긴 강아지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선 초기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그 유명한 초충도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나비가 등장하고 있죠. 이런 그림들이 조선 초기에 볼 수 있는 그런 화조화의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기로 이어집니다. 중기에는 좀 더 많은 화가의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는 이정이나 창강 조속, 그리고 어몽룡, 그다음에 황집중, 이징 이런 화가들이 활약을 하는데 보시는 그림들이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징과 조속의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화조화에서 연상하는 화려한 그런 그 채색 그림이 아니라 수목을 중심으로 한 문인화풍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그 형사, 즉 모습을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뭔가 그 안에 있는 뜻을 사의, 그 뜻을 그려내는 그러한 기풍의 화조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한계가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화조화의 진정한 전성기는 조선 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 그리고 최부, 단원 김홍도 이러한 뛰어난 화가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분들이 아주 훌륭한 화조 영모화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정선이나 심사정 이런 분들은 대체로 산수화로 유명한 분. 특히 이제 정선은 진경산수로, 그리고 김홍도는 우리는 풍속화가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화조화를 많이 남겨서 화조화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이런 작품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보시는 작품이 심사정의 작품이에요. 심사정의 작품인데, 이 심사정은 그 아까 중기에 봤던 그 수묵 중심의 단색조에서 이렇게 은은한 담채를 활용해서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기품 있는 화조화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김홍도에 이르러서는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이거는 선면화라고 부채에 그린 그림인데, 그 옆에 이제 나비 부분만을 이제 확대해서 그리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그렸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의 그 나비 그림은 우리가 나비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나비와는 그렇게 닮지 않은, 그러니까 뭘 보고 그렸냐면 나비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전해진 화보를 중심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홍도의 이 나비는 굉장히 사실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당시 김홍도를 사랑했던
표암 강세형 같은 그런 그 화가는 나비가루가 손에 묻어날 정도라고 극찬을 합니다. 사실적인 그림. 이러한 사실적인 화풍이 말기의 화단으로 연결이 돼서 새로운 스타일의 화조 영모화가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는 그 이론 암개우라든가 신명연 그리고 홍세섭 이런 화가들이 말기를 장식하는 화가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화가는 남개우라는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나비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예요. 그런데 이 남개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이것은 남개우의 그림이에요. 이제 나중에 남개우를 설명할 때 다시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 나비 그림들이 이전의 나비 그림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밀하게 그려진 진짜 나비랑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화조화가 말기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유행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화조화가 고려시대 때에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해서 조선의 초기와 중기를 지나서 후기 때 만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후기에 크게 유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가 제기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 청나라에서도요, 화조화가 크게 유행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영향을 줬을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청나라의 문물 교류를 통해서 당시에 그 조선 후기 18세기 특히 이 무렵의 청나라는 강희제에서 권룡제로 이어지는 청나라 최대의 그 황금기였어요. 아주 유럽도 부러워하는 화려운 그러한 그 문화를 자랑할 때인데 이 무렵에 연행사라고 하는 사신 일행을 통해서 수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청나라를 오가게 된 이때 이러한 청나라의 교류를 통해서 청나라의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그런 여러 가지 취미와 풍조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다 이제 그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행 취미, 여행을 막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나중에 가면 이런 여행 취미가 우리나라의 진경산수를 크게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 밖에 뭘 수집을 하는 컬렉션, 수석을 수집하고 별을 이런 그 컬렉션들이 엄청나게 책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취미가 원예 취미입니다. 꽃을 기르고 가꾸는 그런 취미가 엄청나게 이 수준이 단순히 그냥 꽃을 좋아하고 기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원을 크게 일으켜서 그걸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직접 중국에서부터 새로운 품종을 수입을 하고 또 연구를 해갖고 품종을 개량까지 하고 이런 쉽게 말하면 오닥부 정도에 이르는 이러한 원예 마니아들이 엄청나게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러한 그 원예 취미를 그걸로만 그치지 않고 이러한 내용들을 문학으로 승화시켜서 시를 쓰기도 하고 문학 작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예를 중심으로 한, 화조를 중심으로 한 문학 작품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것들이 조선의 화단에 영향을 주어서 화조화의 어떤 발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조선 후기의 문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것보다 못지않게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인이 있다면 바로 지금 말한 민화의 발흥과 유행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많은 민화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화조화예요. 이 화조화가 민화의 중요한 장르로 유입이 되면서 화조화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화조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화조화의 전반적인 유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화조화의 민화 작가들에 의한 대량 생산이 화조화의 저변화,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박물관에도 마찬가지지만 쭉 둘러보면 화조화 굉장히 이쁘고 그래서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을 소재들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가 어울려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 화조화의 뜻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는 데는 잘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연자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확률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화조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식용이라든가 치장용으로만 그려진 그림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그 화조화 자체가
굉장히 길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기복적인, 아까 말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화조화를 이루는 소재들, 거기에 꽃, 뭐 벌레, 동물, 이런 것들이 다 각자가 상징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 갖고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조화라는 것은 그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길가에 있는 피어 있는 꽃을 보고 막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그 화조화에 들어가는 꽃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모란, 페랭이꽃, 연꽃, 석류, 국화, 맨드라미, 제비꽃, 뭐 이런 꽃들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알다시피 모란은 부귀를 상징하고, 페랭이꽃은 한문으로 석죽화라고 그래요. 석죽화. 그 석이라는 건 돌인데, 괴석인데 이게 장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이라는 거는 뭐냐면 축하하다.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페랭이꽃도 장수를 상징해요. 그리고 석류는 씨앗이 많아서 다산,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비꽃은 여의라 그러지, 이게. 뜻대로 된다. 이런 것. 만사 형통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은, 까치는 뭐 너무나 잘 알듯이 이제 희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오리는 벼슬을 나타내고, 원앙은 뭐 부부간의 금슬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귀한 자식들도 상징하기도 하고, 매미, 나비 장수, 뭐 닭은 이 벼슬이 있잖아요. 수탉 같은 거. 이게 이제 벼슬하고 말이 같잖아. 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벼슬을, 출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메추라기는 안빈 낙도를 뜻한다. 이런 식으로 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화조화에 어울려 있으면요, 굉장히 큰, 강력한 상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지난해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랑인 현대화랑에서 니나 현대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화조화를 가지고 전시회를 크게 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던 그런 그 큰 전시회였어요. 거기에 나온 개인 소장 그 작품이죠. 화조화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은 이 낙관 같은 게 없어갖고 미나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솜씨를 보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림이에요. 나비를 그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묘사에 탁월한 그런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그냥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그 동식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나비가 보이나요? 자, 여기 동그라미처럼 저렇게 많습니다. 저 나비가 장수를 상징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바로 있는 게 조그만 게 벌이에요. 벌은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봉인데, 이게 제후에 봉하다. 벼슬에 뭐 봉하다 할 때 봉자는 같아서 보통 벼슬을 의미해, 출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이 벌은 여왕벌에게 충성한다 그래서 이게 신하를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런 다음 밑에 있는 것은 페랭이꽃이에요. 페랭이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수석. 이것도 역시 장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제비꽃이에요. 제비꽃은 아까 만사형통을 상징한다고 해서 여의, 만사형통.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투구벌레? 딱정벌레?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그 무신의 갑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투구벌레. 그래서 이건 역시도 출세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는 방학개비? 이건 알을 되게 많이 낳는 그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꽃은 아마도 양귀비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것은 녹봉, 그러니까 그 관리에게 주는 월급, 이런 걸 상징한다고 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뭐 장수와 만사형통과 재물과 출세, 이런 것들 염원하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림, 이게 화조화가 단순하게 보기 좋은 치장용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을 누구에게 선물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가지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야. 이렇게 화조화는 좋은 뜻으로 무장을 한 그런 그림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의 해석은 아니고요. 이때 이 도록에 한양대학 정민 교수님이 도판 해설을 쓰신 가운데 쓰신 거를 제가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예. 와, 이게 지금 그 나비 그림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이제 선생님께서 단순히 이제 나비 그림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나비 그림까지 가는 동안 굉장히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서 미나와 하조도 이런 게까지 다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그래도 이제 어느 시점에는 나비 그림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화조도로부터 나비 그림이 독립한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이제 그 조선 말기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물론 그래도 끝까지 완벽하게 독립을 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비가 그림이 중심 소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곤충이나 이런 거 일체 나오지 않고 꽃하고 나비만 있거나 아니면 꽃도 적게 나오고 나비만 되거나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나비와 꽃만 둘이 있으면은 화접도라고 불리우고 또 어떤 것 또는 나비가 강조되면 나비만 호접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비가 무리지어 막 나타나면 군접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비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면은 백접도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런 그림들을 잠깐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볼게요. 이런 것들은 나비와 꽃만 있지. 다른 곤충들 무슨 뭐 매미라든가 밑에 털 가진 짐승이 없고 이렇게 나비와 꽃만 있는 걸 보통 화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또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은 그 군접도 수준이겠죠. 나비가 무리지어서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역시 이때 밑에 이런 어떤 꽃무리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런 그 나비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 경기대 박물관에 소성박물 소장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정도도 역시 이건 아까보다 나비 수가 더 많아요. 실제로 한 화폭에 10마리 정도의 나비가 있으면 이게 10폭이 되면 그게 실제로 100마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100은 꼭 그런 숫자가 100이라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많다는 뜻의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비가 있다 그런 뜻이겠죠. 지금 여기 보신 그림은 다음 달부터 전시 오픈하면 실제로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나비 그림들이 이제 그 효과성 뛰어나고 장식용으로 이제 사랑받다 보니까 이 나비만을 강조한 그림들이 지금처럼 나타나면서 조선 말기에 나비를 중심적으로 그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 이제 나비가 그러면 이제 상징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생태적인 나비는 생명이 길어도 한 달이 돼요. 근데 이제 그림 속의 나비는 장수를 상징하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원앙이 부부 금수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자연계에서 가장 바람을 잘 피는 동물이 원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수 이런 것들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 또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좀 예, 설명 그러니까 이 나비도 사실 아까 뭐 나비가 주로 꽃보다 네. 이상한 걸 좋아한다고 네. 그러기도 했지만 이 실제 생태학적인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문화라는 게 그런 거고 인문학이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나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장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물론 나비는 이거 이외에도 장수나 부귀, 남녀합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제 꽃과 나비가 있으니까 이제 뭐 꽃이 남자라면 뭐 나비를 여자에 비유한다거나 아니면 꽃이 화려하고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니까 부귀 뭐 이런 거 풍류 이런 걸 상징하는 거는 대개 외양에서 오는 거라고 본다면 사실 장수를 상징하고 가장 결정적인 건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장수예요. 장수. 그렇죠? 장수인데 이 장수는 실제의 그걸 달리 이제 우리가 상징을 어떠한 그 사물이나 동식물이 상징을 얻게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적 이런 거 관계없이 의미 비슷해서 뜻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박쥐 같은 거야. 박쥐는 사실은 조선시대에 사랑받는 동물도 아니고 박쥐를 가까이 본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박쥐를 굉장히 즐겨 그렸어요. 한복에도 보면은 박쥐를 5마리 그려갖고 이런 경우도 많대요. 박쥐 문양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박쥐를 한자로 복이라고 그래요. 편복.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복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복 이거랑 같은 의미라 박쥐는 복을 의미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접이 나비를 뜻하는 접이 중국말로 질에 해당되는 그 의미 저는 중국말을 모르지만 그거를 디에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질이라고 하는 의미 같아서 근데 이 질이 무슨 뜻을 가진 그 글자냐 하면은 나이가 많은 80 먹은 노인을 뜻하는 그런 거예요. 그 의미 80 먹은 노인을 뜻하는 질과 나비 접자가 중국어 의미 같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거를
나비를 그렇게 오래 사는 노인과 같은 뜻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비가 장수의 의미를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양이도, 묘가 모라는 거랑 똑같대요. 그걸 아마 마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모는 또 70 먹은 노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고양이하고 나비가 둘이 합쳐지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김홍도가 그렸다고 하는 이 황면농지였다. 이건 간성미술과 소장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징을 모르고 본다면 이거는 그냥 봄의 들판에서 나비와 고양이가 놀고 있는 사랑스러운 모습이지만, 이때 나비와 고양이는 그런 서로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장수를 상징하는 그런, 그 밖에 여기 아까 말한 페랭이 꽃하고 바위까지 합쳐갖고 이 그림 자체가 어마어마한 장수의 뜻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비가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남녀간의 화합, 풍요와 부귀 이런 걸 뜻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장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수라는 것은 아까 말한 다른 여러 가지의 그 상징보다도 훨씬 일반적이고 네.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의 고하,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염원이기 때문에 아마 나비 그림이 사랑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것이 바로 장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비 그림을 많이 그린 대표적인 화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남계우, 호가, 우리가 남나비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예, 그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남계우라는 화가, 이렇게 특히 나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남계우라는 화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나비가 독립적인 화목으로 독립하는 게 사실은 남계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남나비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면 어떤 특정한 화목을 되게 잘 그리는 그런 화가들이 나타나서, 지금 남계우는 남나비라고 불리고, 남계우보다 좀 앞서서 살았던 변상벽 같은 화가는 고양이를 너무 잘 그려갖고, 변고양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최북 같은 화가는 최매출하기 이렇게 부르고 이런 식으로 잘 그리는 그림하고 매칭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남나비는 남계우에 대한 논문을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남아있는 그 작품이 한 90여 점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90%가 나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나비만 그리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그 화려한 나비 그림 이런 스타일의 채색화, 정교한 채색화를 그리는 거는 우리가 화원화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전문적인 도화서 화원같이 전문적인 화원들이 그리는 풍이 바로 그렇게 정밀한 채색화인데, 반면에 문인들은 그런 그림을 천하게 봤어요. 잘 안 그렸어요. 이게 형사, 즉 그 있는 모양을 똑같이 묘사하는 거를 그렇게 대단한 기회를 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계우는 신분이 굉장히 고귀한 높은 문인 화가예요. 높은 남구만의 5대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그 조선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이고 신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화원화가풍, 아주 정밀한 채색화로 나비를 그린 그런 아주 이색적인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계우의 그림이 바로 이 새로운 나비 그림에 그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전형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의 그림이 바로 남계우가 그린 그림 중에서 대표작으로 꼽히는 화접 대련도, 대련이라는 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두 폭으로 그런 그림인데, 화접도 대련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보시면 알겠지만 형식적으로는 이게 세 개의 단락으로 3단 구도로 되어 있어요. 맨 위쪽이 저렇게 화재, 이게 글씨가 나와 있고 가운데 나비 그림이 집중되어 있고 밑에 이제 바위나 꽃과 같은 이런 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남계우가 거의 창시했다고 보여지는 3단 구도의 나비 그림은 후세의 나비 그림에 상당히 심지어 민화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나비 그림이 너무너무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이런 것들이 아까 화접도 대련에 나오는 나비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나비 그림을 지금 제가 비교해 보여드리진 못하고 있지만, 보세요. 굉장히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생태적인 나비를 공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걸 보고 저게 무슨 나비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나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걸 보고 저게 무슨 나비인지 알아볼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뒤에 그림 볼까요? 다시 또. 자,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정말 생생하죠. 이 사람 그림이 얼마나 이렇게 사실과 흡사했냐 하면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석주명 선생 같은 경우는 남계우에 대한 논문을 3편이나 남겼는데, 그분 논문에 따르면 이 남계우의 그림에 있는 나비를 토대로 분석을 해갖고 서울 근교에 자생하는 나비의 37종류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비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거의 생물도감 수준의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려면은 화보를 봐서는 어림도 없는 거고, 날아다니는 나비를 대충 봐서도 안 되는 거고, 진짜 나비를 정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남계우는 실제로 나비를 잡아다가 창문에 이렇게 대놓고 거기다가 얇은 종이를 댄 다음에 붓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바탕으로 채색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계우는 이제까지 조선의 화가들이 그렸던 그 그림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정말 과학적인 자세로 그림을 그린 매우 이색적인 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림은 이런 아주 사실적인 그림으로 탄생을 하게 돼서, 지금 요거 또 다른 그림인데 이 그림도 엄청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정말 나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런 거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이런 남계우의 그림은 나비가 독립적인 화목으로 독립을 하고, 더 나아가서 후세의 나비 그림, 동시대의 화가, 예를 들어 신명현이라든가 이교익 같은 동시대의 나비 화가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후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민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안농호 선생님하고 함께 남계우의 작품의 일부를 가지고 그 생태적인 나비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계우의 그림이 조선시대 나비의 아주 전형적 모습이었고, 또 이제 그것이 민화에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남계우의 나비 그림은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화의 나비 그림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화라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그림들을 보고 그리거나, 보고 그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막 대구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 그냥 눈으로 보고 그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참고만 하고 따로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체로 민화의 그림들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린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면은 남계우의 그림을 보고 그려서 굉장히 사실과 흡사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좀 실력이 떨어지는 화가라면은 그리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화에도 실제 나비랑 흡사한 그런 그림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나비랑은 전혀 동떨어진 이상한 나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민화라는 것의 정말 큰 매력은 사실과 똑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서민의 특징이란, 서민 화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금과 옥조로 생각했던, 주류 하단에서 금과 옥조를 생각했던 화보풍의 그림 이런 데 얽매이지 않았다. 물론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걸 읽을 능력도 없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얽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렸던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이런 것에 진정한 멋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민 화가의 그림들도 그런 그림들, 나비 그림이라 하더라도 너무 사실적이거나 화보풍이지 않은 그러한 데 진정한 멋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나비 그림은 결국은 이 독립된 그런 이유 자체가 뛰어난 장식성에다가 아까 말한 장수와 같은 강력한 상징성을 인해서 이 화조화의 부흥처럼 민화 쪽에서도 나비 그림이 많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화라는 그림이 굉장히 조선 회화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화조화나 특별히 화조화한 화목인 화족도 같은 그런 그림들은 민화의 그런 어떤 발행이 없이는 지금처럼 일반적인 그림으로 크게 유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민화의 그림,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민화들은 민화박물관으로 유명한 가회민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민화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그림 그린 스타일로 봐서 그렇게 뛰어난 솜씨를 가진 그걸 보이진 않지만, 나비 그림은 조금만 띄어서 보면 되게 잘 그렸어요.
나비 그림만큼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나머지 바위를 그린 그림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지멋대로 흉내를 내거나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남계우 화접도의 영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딱 보면은 화재와 가운데 나비와 이런 부분들이 3단 구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민화에도 이렇게 남계우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실게요. 이것도 이제 소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금도 아마 전시되어 있을래나 모르겠네? 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 상단에 뭡니까? 화재가 있고, 중단에 나비가 있고, 하단에 그 바위와 꽃들이 있는 이런 3단 구도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죠. 남계우 화접도가 이렇게 조선 후기 나비 그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게 남계우의 화접도만 받았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구도에서 벗어난 굉장히 자유로운 구도가 또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어쩌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화에서 느낄 수 있는 참 멋일 수도 있어요. 못 그린 그림이잖아요. 딱 보면 여러분들 아까 같은 그림들은 그 그림만 보고 어떤 꽃인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저 꽃을 보면 왼쪽에 있는 연꽃 그림 말고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것이 민화라고 매화 정도로 추정만 될 뿐이지 가운데 두 그림은 무슨 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죠. 일단은 자기가 보고 그린 그 꽃처럼 똑같이 그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구도도 보면은 제각각이에요. 왼쪽에 연꽃은 좌우 대칭에 가까워요. 3단 구도긴 하지만 화재 같은 건 없고,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3단 구도이면서 좌우 대칭에 가까워요. 한쪽 꽃에는 나비를 집어넣고 한쪽에는 새를 집어넣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치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발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 꽃이 두 무더기가 있고 나비가 위와 중간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 나비도 보면은 도저히 무슨 나비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나비들이에요. 예. 구도가 되게 자유롭잖아요. 세 번째 또 역시 오른쪽에서 이렇게 꽃이 나와 있고, 위쪽에 좌우대칭 나비가 날고 있는 이런 그림들은 남계우의 구도랑도 아무 관계가 없이 자연스러운 그런 구도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나비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형식이죠. 이렇게 그 남계우의 나비 구도를 본받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민 특유의 감각으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변형한 그림도 많다는 거예요. 이 나비 그림이 그림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나비가 가진 강력한 상징성 때문에 그림 밖으로 나와서 일상의 생활 공간을 장식하고 꾸며주고, 또는 거기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장식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거 아마도 제가 볼 땐 전부 소송박물관 소장 물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런 촛대에도 저렇게 나비 그림이 있는가 하면 이 뒷꽂이죠. 거기에도 나비 모양이 있고, 저렇게 부채라든가 이런 기물에도 나비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런 옷, 저런 화롯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부분만을 이렇게 따온 건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것은 유명한 화가님이시죠. 박대성 화백의 컬렉션에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옷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 나비가 좌우 대칭 날개를 펴고, 저건 자수로 놓아진 그러한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 나비가 저기서 창조되는 거예요. 저렇게 옷의 문양으로도 나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건 백앤모아입니까? 백앤모에도 보면은 저런 6개, 이렇게 구획에 나눠져 있는 6절, 백앤모인데, 저기에도 나비 그림이, 나비 문양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기 복주머니에도 역시 나비가 들어요. 대체로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장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가구에도 이렇게, 이건 아마 민속박물관 소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여기도 보면 굉장히 나비의 장석으로, 오른쪽 그림 보면 나비가 엄청나게 많이 장석으로 붙어 있죠. 네, 저 작품들도 우리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소송박물관에는 미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는 이제 현대에도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설명하기 앞서 잠깐 현대 민화 화단의 동향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사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민화 하면은 옛날 우리 아까 말씀드린 18, 19세기의 서민 그림 뭐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지만 이러한 민화는 오늘날에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그 옛 민화를 아주 생생한 컬러로 똑같이 되살려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그 작업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그 어쩌면 잠들어 있었 박물관에만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수많은 민화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그러한 그 화가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옛 민화가 18, 19세기 조선 사회의 전 계층에 사랑받은 대중적인 그림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민화는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러면서 작가의 개성이 살아있고 우리 시대의 가치가 담겨있는 그런 새로운 그림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기치 아래 이런 민화를 새롭게 그려내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현대 민화 화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두 번째 새로운 민화를 지향하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전통 그림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난 아름다운 나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 하나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인미애라고 이분은 이따가 잠깐 동영상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나비만을 그리는 현대의 나비 작가예요. 그래서 전통을 기조로 하고 전통 그 화법 속의 나비를 이제 기조로 하고 있지만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하고 응용해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림도 전통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역시 그런 전통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이수연이라는 작가님이 이런 그림인 거예요. 오늘날의 이제 민화 작가들 중에서는 전통의 화접들을 그대로 재현해내기도 하지만 저렇게 전통 나비를 새로운 감각으로 오늘날 되살려서 보여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작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서 대충 강연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현대에서 민화 작가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박물관에서 직접 만나 뵙고 어떻게 나비 그림을 그리게 되셨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취재해온 게 있는데 영상으로 잠깐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민화작가 남정혜입니다. 나비는 화사한 색채와 치밀한 표현력이 요구되는 그림이지만 민화 속의 나비는 대부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정겹고 현대적인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제 작품에서도 역시 나비는 사실대로 표현하기보다는 나비의 생동감, 화려함, 또 조형미를 중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나비의 춤. 이 작품은 주제가 나비인 만큼 나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란을 무채색의 색감으로 채도를 달리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운으로 테두리를 해서 은근한 화려함으로 밝은 기운의 나비들과 조화로움을 꾀하였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모시의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밝은 색채로 꽃이 가진 생명력과 생동감 있게 표현된 나비는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의 표현입니다. 꿈꾸는 호랑이. 보통 민화 속의 호랑이는 호랑이, 소나무, 까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작품 속 호랑이의 파트너는 소나무와 까치 대신에 모란과 나비입니다. 모란을 바라보는 호랑이는 액을 물리치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모습입니다. 그 소망을 담아 그린 꿈꾸는 호랑이 시리즈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비의 매력에 푹 빠져 주로 나비를 그리고 있는 민화작가 인미애입니다. 총 4회의 개인전을 나비를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 이제 인나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군접도 6폭 병풍이고요. 2011년 그렸습니다. 현란하게 움직이는 나비와 냉금지가 잘 어우러져서 화려한 생동감을 표현하였고, 꽃과 바위의 색감을 단순화시켜서 나비의 색과 형태가 잘 보이도록 표현하였습니다. 함성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예술인 333명 특별 초대전으로 독립기념관과 상하이에서 전시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저는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많은 분들이 함성을 모란으로, 또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붉은 바탕에 훨훨 나는 금빛 나비로 표현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나비 구스 판매를 계획한 것은 2018년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제1회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작품을만 전시하지 말고 소품을 좀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후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작품을 생각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을 응원해주는 메시지를 그린 작품을 제작하고 싶었어요. 첫 편은 난 내 편이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서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그렇게 외롭거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난 내 편이야 라는 것을 제작했고요. 또 해시태그 나비처럼, 또 여성들이 각자 어느 위치에 있건 자기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르자는 의미로 해시태그 나비처럼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협회에만 기증하지 말고 이것을 좀 좋은 의미로 어느 단체에 후원을 하면 어떨까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한 것이 미혼모를 위한 단체에 기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사와서 손자를 보기 위해 이렇게 옆에서 살고 딸을 도와주지만 그래도 딸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또 미혼모인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힘이지만 응원을 주는 의미로 스카프를 제작해서 판매한 수익금을 미혼모 단체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이지만 이 대학교에서 하는 나비 효과라는 의미와 저는 또 뜻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서길호입니다. 2015년부터 빈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설치와 평면에 대한 공간들을 조성하면서 작품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현재는 수원미술협회 회장으로서 수원의 미술 발전을 위해서 함께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기획과 또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어장관리라는 부분들을 경기도 박물관에서 기획 전시된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박물관에서 현대미술과 함께 이런 미나와 현대미술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전시를 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획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으로 부딪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어장관리를 통해서 이 전시에 대한 이미지와 또 기획 의도라는 부분들을 접하게 돼서 너무도 재미있는, 또 너무도 흥미로운 이런 부분들을 찾게 됐고요. 이번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그 의미에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품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나비 효과에 대한 주제를 받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빈지 프로젝트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버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버려진 부분들은 우리가 기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대개 보면 집의 호수, 그다음에 미시오, 당기시오,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이 제가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었고요. 이 버려진 부분들을 하나씩 채집을 하고 이 채집을 통해서 사실은 기억과 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치와 평면 전시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려진 기호들을 이용해서 어떤 화면의 공간 안에 큐브의 움직임을 좀 만들었고요.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 매개적 속성을 갖고 있는 나비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시켜 공간 안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 나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작은 움직임이지만 나비에 대한 부분들을 평면으로 새롭게 형상화시키고 그 형상화시킨 부분들을 또 유리라는 안과 밖이라는 새로운 공간 안으로 이동시켜서 그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현대에서 나비를 재해석하고 계신 분들 한번 영상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주 새롭고 네. 정말 이제 좋고 이런 작업들은 앞으로도 정말 계속 되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러한 그 새로운 시도들이 기존 화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비가 이제 그림의 소재로서 새로운 감각으로 되살아나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박물관은 내년 그리고 이제 매년 하는 특별전에 지역의 작가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쉴 새 없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혹시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또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우리 어렵게 모셨는데 편집국장님한테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화조와 상징에 대한 말씀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그림의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뜻을 가진 그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 그 뜻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 그림을 봐도, 화조화를 봐도 사실은 이게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잊혀졌겠죠. 근데 이제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규경이 쓴 오주연문 장전산고에 보면은 지금의 민화로 추정되는 데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 여염집의 벽에는 속화라고 얘기를 해요. 민화를 속화를 많이 붙여놨는데 그게 그림이 상투적이긴 하지만 다 뜻과 유래가 있을 텐데 그리는 사람이 그거를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은 이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규경이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리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다. 근데 그림이 그리는 사람이 모르는 것 같다는 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걸 잘못 그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강아지를 그려야 할 부분에다가 다른 걸 그렸다든지 아니면 제비꽃을 그려야 되는데 제비꽃과는 다른 꽃을 그렸다든가 해갖고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서민화가들이 고급 그림을 할 때는 이 글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반면에 이제 받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제 식자층에서는 받기만 하면 턱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주는 사람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 모를 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 아까도 이제 제가 화접도 보여드리면서 민화 화접도를 보여드렸지만은 거기에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화조도에는 원래는 그렇게 모르는 꽃을 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민화에 오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민 그림이 가진 한계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급 계층에서는 상층부에서는 그런 걸 알았겠지만 그것이 이제 민화로 내려와서는 서로 전달이 안 되거나 또는 그리는 사람이 잘 몰라갖고 전달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받는 사람이 모를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잊혀져가지고 모르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아마 그때도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아마 이제 그리는 사람 또 그 뜻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집에 거는 사람 또 그 뜻을 모르고 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그림을 굉장히 연세든 부모님 방에 걸어준다든지, 그럼 굉장히 이제 아는 사람들이 TV에 그 재현되는 드라마 같은 거나 옛날 드라마를 봤을 때 그렇게 걸어놓으면 그게 웃길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예,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또 뭐 질문 들어온 거 있는지? 혹시 질문 더 현장에서 하실 분 계십니까? 다행히 없대는데요. 그래요. 네, 오늘 요즘 갑자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밤이 되니까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한테 조금 썰렁한 편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연 안에서의 나비와 그림이 어떤 연계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민화 속에서 있는 나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민화에서부터 화조도 그다음 나비에까지 이르는 이 라인들을 쭉 하고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에서 참석해 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